58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 저자 리처드 도킨스. 출판일 2023년 1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 책 소개. 독특한 발상과 놀라운 주장으로 40여 년간 수많은 찬사와 논쟁의 중심에 선 과학 교양서의 바이블. 1976년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 과학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기의 문제작으로 떠오른 이기적 유전자는 40년이라는 세월의 검증을 거치며 그 중요성과 깊이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정받았고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계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디자인과 휴대하기 좋은 판형으로 갈아입은 이번 40주년 기념판에 새롭게 수록된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여전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타당성을 이야기하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계를 비롯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40년 동안 학계와 언론의 수많은 찬사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의 진화, 이타주의의 본질, 협동의 진화, 적응의 범위, 무리의 발생, 가족 계획, 혈연 선택 등의 주요 쟁점과 게임 이론,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의 실험, 죄수의 딜레마, 박쥐 실험, 꿀벌 실험 등 방대한 현대 연구 이론과 실험을 보여준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이기적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통해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저자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다양한 동물과 조류의 실제적인 실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도 이기적 유전자를 존속시키기 위해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사회생물학의 논쟁이 되었던 유전적 요인과 환경 문화적 요인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저자의 주장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전의 영역을 생명의 본질적인 면에서 인간 문화로까지 확장한 이른바 밈이론, 즉 문화유전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밈은 저자가 만든 새로운 용어로서 모방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1988년부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을 만큼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밈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기도 했다. 밈은 유전적인 전달이 아니라 모방이라는 매개물로 전해지는 문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밈은 좁게는 한 사회의 유행이나 문화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인류의 다양하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저자 소개. 저자, 리처드 도킨스, 동물학자.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동물행동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니코 팀버겐에게 배운 뒤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전담하는 석좌교수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유칼리지의 명예교수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서문. 이기적 유전자가 출판된 이래 10여 년 동안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 교과서적인 정설로 자리 잡았다. 이는 모순적인 일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출판 당시에는 혁명적이라고 비난받다가 꾸준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결국은 우리가 왜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설이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다. 그 반대다. 처음부터 서평은 만족스러울 만큼 호의적이었고 처음에는 논쟁이 될 만한 책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해가 갈수록 논쟁을 일으키는 책이라고 평판이 나더니 지금은 과격한 극단주의 작품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주의라는 평판이 나는 동안 이 책의 실제 내용은 점점 덜 극단적이고 점점 더 보편적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다윈의 이론이지만 나는 다윈이 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표현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론은 사실 신다윈주의 정설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지만 나는 이를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 책은 개개의 생물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연을 유전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지 설명한다. 이것은 다른 이론이 아니라 다른 관점일 뿐이다. 나의 다른 책 확장된 표현형의 첫머리에서 이를 네커의 정육면체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종이 위에 잉크로 그린 2차원의 도형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투명한 3차원의 정육면체로 인지한다. 이것을 수초간 응시하면 앞쪽과 뒤쪽이 바뀔 것이다. 계속 응시하다 보면 다시 원래의 정육면체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개의 정육면체가 망막 위에 2차원 데이터로 그려질 때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자연 선택을 보는데도 두 가지 관점, 즉 유전자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이 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 관점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꾼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신다윈주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었던 듯하다.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보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공헌은 기존의 이론이나 사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네커의 정육면체 모델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분명히 이 비유는 부분적으로는 옳다. 이론과 달리 관점은 실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 친숙한 증명과 반증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는 이론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란 흥미롭고 검증 가능한 많은 이론이 탄생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하나의 지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커의 정육면체의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비유는 보이는 이미지가 뒤바뀌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이해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지금 동등한 관점 사이의 전환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변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은 이러한 상태가 된 데에는 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과학과 과학의 대중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문 문헌에만 나오는 개념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여기에는 통찰력 있는 언어 구사와 적절한 비유가 필요하다. 참신한 언어와 비유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각은 그 자체로 과학의 독창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대단히 훌륭하게 과학을 대중화시켰는데 나는 종종 그의 생생한 비유가 단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 비유가 그의 뛰어난 천재성의 원동력이 되지는 않았을까? 다윈주의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피셔나 그 외 1930년대 초의 위대한 신다윈주의 개척자들의 저작물에 암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1960년대 해밀턴과 윌리엄스의 저작에서였다. 그들의 통찰력은 내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에 나는 그들의 표현이 너무 간결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저작물이 있다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진화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옹호하는 책을 쓰려고 했다. 그 책은 당시 대중적인 다윈주의에 널리 퍼져 있던 무의식적인 집단 선택론적 견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행동에 신뢰를 많이 담아야 했다. 나는 1972년에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는 노동쟁의로 실험실의 연구가 중단되어 등화관제하에서 써야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등화관제는 겨우 장 2개를 썼을 때 해제되었으며 나는 1975년에 1년간의 안식년을 얻을 때까지 글쓰기를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이론은 특히 메이너드 스미스와 트리버스에 의해 확장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던 신비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다. 당시 나는 흥분과 열광에 휩싸여 이기적 유전자를 썼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제두판을 의뢰하면서 내용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출판부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개정해야 할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덕분에 초판은 쓰인 당시의 생생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 무렵 해외에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워즈워스의 시처럼 새벽의 축복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를 새로운 사실로 살찌우거나 복잡한 내용과 신중함으로 주름지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원래 본문에 있던 결함이나 성차별적 대명사는 그대로 두고 고쳐야 할 사항이나 독자의 반응 그리고 학문적 발전에 대한 보주를 권미에 달았다. 그리고 혁명의 새벽을 불러올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12장과 13장이 그 결과물이다. 이 두 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가장 흥분시켰던 두 권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하나는 로버트 엑설로드의 협력의 진화인데 이 책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공하는 듯 보였다. 다른 하나는 내가 쓴 확장된 표현형이다. 이 책은 그간 나를 사로잡았던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내가 쓴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일 것이다.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는 제목은 1985년에 내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 BBC 호라이즌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은 협력의 진화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러미 테일러가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그가 제작한 다른 프로그램인 눈먼 시계공을 보면서 나는 그의 직업적 신념에 존경심을 갖게 됐다. BBC 호라이즌 이 프로그램 중 몇몇은 노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방영되기도 한다의 제작자들은 각자가 맡은 방영 주제에 대해 학문적 전문가가 되었다. 테일러를 비롯한 BBC 호라이즌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책 12장의 제목 이상의 것을 얻은 것에 깊이 감사한다. 나는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지명도 있는 과학자 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출판물에 버젓이 자기 이름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노장 과학자는 연구 시설 및 연구비를 제공하고 원고를 읽어준 것이 자기가 한 일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그의 학문적 명성은 모두 학생과 동료의 업적으로 얻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정행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학술지의 편집자들이 논문에 참여한 각 저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서명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여담이다.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와 대조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헬레나 크로니는 이 글의 한 단어마다 더 좋은 글로 다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이 아니었다면 이 책의 모든 새로운 부분에 그녀가 공동 저자로 명기되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나는 크로닌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의 말을 이제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또한 특정 부분의 조언과 건설적 비판을 해준 마크 리들리, 마리아 도킨스, 그리고 앨런 그라펜에게도 감사드린다. 나의 변덕과 게으름을 기꺼이 참아준 토머스 웹스터와 힐러리 맥글린을 비롯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진화 가장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진화를 알아냈는가? 일 것이다.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들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다윈은 이 장의 표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치에 맞는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오한 질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저명한 동물학자 심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59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의 함의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동물학은 아직도 소수의 연구 분야이며 동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가르친다. 이런 상황은 틀림없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다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하여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두루 살펴보기 위해 쓰였다. 나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행동의 예. 겉보기에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취급할 때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종의 동물을 예로 들겠다. 우선 개체의 이기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검은 머리 갈매기는 커다란 군락을 지어 둥지를 짓는데 둥지와 둥지 사이는 불과 수미터밖에 안 된다. 갓 부화한 새끼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히기 쉽다. 이웃이 먹이를 찾으러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둥지를 습격하여 어린 새끼를 삼켜버리는 갈매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갈매기는 먹이를 잡으러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자기 둥지를 지키는 동시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잘 알려진 예로 암사마귀는 동족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한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조심스럽게 암컷에게 접근하여 암컷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한다. 암컷은 기회가 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 수컷이 접근할 때나 자신의 몸에 올라탄 직후 혹은 떨어진 후에 머리부터 잘라먹는다. 암컷 입장에서는 교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이 수컷의 남은 몸통 부분의 성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곤충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의 머리를 먹는 것으로 수컷의 성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암컷에게는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다. 물론 주된 이득은 암컷이 좋은 먹이를 얻는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동족끼리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얘는 이기성의 정의에 잘 부합한다. 남극의 황제 펭귄에서 보고된 비겁한 행동을 살펴보면 아마도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 펭귄은 바다표범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서서 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 한 마리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은 바다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어느 펭귄도 자기가 희생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펭귄들은 그저 누군가 뛰어들기만 기다린다. 무리 중에 하나를 떠밀어 버리려고까지 한다. 더 일반적인 경우의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먹이나 영역 또는 교미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이타적인 행동의 예. 일벌이 침을 쏘는 행동은 꿀 도둑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침을 쏘는 벌은 가미가제 특공대다. 침을 쏘는 것과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장이 보통 침과 함께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벌의 자살 행위가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저장고를 지켜냈을지 몰라도 일벌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또 이기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의식적인 동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가 내린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명백히 이타적인 행동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독특한 경계음을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게 된다. 경계음을 내는 새는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있다. 아주 약간의 위험을 더 무릅쓰는 것뿐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이타적 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의 이타적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뚜렷한 것이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이다. 어미는 둥지에서나 체내에서 알을 품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목숨을 걸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지킨다. 일례로 지상의 둥지를 트는 새 대부분은 여우와 같은 포식자가 접근할 때 이른바 주의 전환과시 행동을 한다. 어미새는 한쪽 날개가 꺾인 양몸짓을 하며 여우를 둥지로부터 먼 곳으로 유인한다. 포식자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먹이를 따라 새끼가 있는 둥지에서 멀어진다. 마침내 어미새는 이 몸짓을 멈추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여우의 습격을 피한다. 이 어미새는 자기 새끼의 생명은 구했으나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지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일반론의 정당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단지 개체 수준의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로 들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기본 법칙으로 개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모두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타주의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이를 널리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안정을 향하여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존재했다. 그 단순한 세계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복잡한 질서 생물 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돌연히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학설이 납득할 만한 것인 이유는 어떻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원자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 인간을 만들어 내기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윈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심원한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해답 중에서 유일하게 그럴듯하다. 지금부터는 이 위대한 학설에 대해 종래보다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해보자. 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이론은 많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할 단순화된 설명은 아마도 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어떤 화학 원료가 풍부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있는 것들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 내 적어도 몇 개의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원시 시대의 번개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것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뒤 2에서 3주 지나면 대개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두 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와 같은 실험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왔다. 가령 화성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미노산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공기 중에 단순한 기체가 있다는 것과 화산이나 햇빛, 번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더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 이들은 유전 물질인 DNA의 구성 요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수프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유기물은 아마도 해안 부근에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작게 떠있는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거대 유기물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박테리아나 기타 생물에 흡수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수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표류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자기 복제자. 자기 복제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유지해가는 데 사용한 기술이나 생략이 점차 개량되는 데에 끝이 있었을까? 개량을 위한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장구한 세월은 도대체 어떤 기괴한 자기 보존 기관을 만들어냈을까?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 생존 기술의 명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미 먼 옛날에 자유를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정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유전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존 기계다. 여기서 우리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지구상 생존 기계의 총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종의 총수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곤충의 경우 현재 약 300만 종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 개체 수는 1018마리나 된다. 생존 기계는 종류에 따라 그 외형이나 체내 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문어는 생쥐와 전혀 닮지 않았으며 이 둘은 참나무와 또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화학 조성은 다소 균일하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복제자, 즉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분자다. 우리 모두는 같은 종류의 자기 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종류의 생활 방법이 있는데 자기 복제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다종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다. 심지어 독일의 맥주잔 받침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도 있다. 이처럼 DNA는 매우 신비하게 일한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DNA로 만들어진 현대의 유전자가 원시 수프 속의 최초 자기 복제자와 같은 것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논의 전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 최초 자기 복제자는 DNA와 연관된 분자였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다른 것이었다면 그들의 생존 기계를 나중에 DNA가 강탈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날의 생존 기계에는 최초 자기 복제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언스, 스미스는 우리의 선조인 최초 자기 복제자가 유기 분자가 아닌 금속이나 점토의 작은 조각 같은 무기 결정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추측을 했다. 강탈자건 아니건 오늘날 DNA는 생존 기계를 소나기에 쥐고 있다. 다만 이 책의 11장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외로 한다면 말이다. 에필로그. 정치가와는 달리 과학자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해도 된다. 정치가는 마음을 바꾸면 말을 뒤집는다고 비난받는다. 토니 블레어도 자신에게는 후진 기여가 없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대체로 과학자는 자신의 생각이 입증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가끔 자신의 의견을 뒤집는 것도 존경의 대상이 된다. 우아하게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그렇다. 나는 한 번도 과학자가 변덕쟁이의 오명을 입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중심 메시지를 취소할 방안을 찾고 싶다. 유전체학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제목에 유전자를 달고 있는 책이 40년간 출판되면서 전면적 폐기는 아니더라도 대대적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며 심지어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일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유전자라는 말이 좀 특별한 의미를 배발생학보다는 진화학에 더 맞춰진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이 책에서 쓴 유전자의 정의는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지금은 작고한 존 메이너드 스미스, 윌리엄 해밀턴과 함께 진화학계의 영웅인 조지 윌리엄스의 정의를 따랐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는 자연선택의 단위가 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염색체의 일부분이다. 나는 이를 조금은 우스운 결론으로까지 밀어붙였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의 제목은 약간 이기적인 염색체의 큰 토막과 더 이기적인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고 붙여야 마땅했을 것이다. 배발생학자는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신다윈주의자로서 개체군 내 특정 존재의 비율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이 존재는 윌리엄스가 말한 의미의 유전자에 해당한다. 윌리엄스는 나중에 이 의미를 코덱스라고 불렀다. 이 책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개체가 이러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체는 빈도가 1이므로 자연선택의 단위가 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복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만약 개체가 자연선택의 단위라면 그것은 유전자의 운반체라는 좀 다른 의미에서일 것이다. 개체의 성공은 향후 세대에서 존재하는 유전자의 빈도로 가늠할 수 있으며 개체가 최대화시키고자 애쓰는 수치는 해밀턴이 포괄적 적응도라고 정의한 지표다. 개체군 내에서 유전자의 수치화된 성공은 개체의 몸에 미치는 표현형에 나타나는 영향 때문에 나타난다. 성공적인 유전자는 오랫동안 많은 개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성공적인 유전자는 그 몸이 특정 환경에서 번식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몸 외부의 환경, 나무, 물, 포식자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환경도 포함한다. 특히 이기적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여러 개의 몸을 갈아타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여정을 함께하는 다른 유전자도 이 내부 환경에 들어간다. 따라서 자연선택은 다른 유전자와 함께 번영하는 그 수가 불어나는 유전자를 선호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한 그 의미대로 유전자는 정말 이기적인 것이다. 유전자는 몸을 공유하는 현재 공유하고 있는 몸뿐 아니라 종의 유전자 풀에 속한 다른 몸까지 포함한다. 다른 유전자에 협력적이기도 하다. 유성생식하는 개체군은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는 협력하는 유전자의 카르텔이다. 이들은 오늘날 협력한다. 왜냐하면 아주 예전부터 여러 세대 동안 비슷한 몸들을 거쳐오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번영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지만 알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이 협력이 선택된 것은 유전자의 무리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자연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각각이 하나의 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즉 그 종의 유전자 풀에 존재하는 다른 유전자 중에서 다른 유전자를 배경으로 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전자 풀은 유성생식하는 종의 모든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샘플링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 종 다른 종이 아닌 의 유전자들은 여러 몸을 거쳐가면서 서로를 계속 만나게 그리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유성생식의 기원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유성생식이 생겨난 결과 종은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전자들의 협력적 카르텔이 되었다. 유전자의 긴 팔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의 열쇠는 모든 세대에서 한 개의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미래로 향한 병목인 하나의 출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구는 바로 정자와 난자다. 정자와 난자 안에서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로 항해를 계속하기를 갈망한다. 협력적 유전자 도 이 책의 제목으로 적절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책 내용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불멸의 유전자 도 좋은 제목이었을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좀 더 시적이기도 하고 불멸이라는 말이 이 책의 논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DNA 복제의 정확성 돌연변이는 드물게 일어난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DNA 복제가 정확하다는 것은 유전자가 정보를 그대로 담은 복사물로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공한 유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성공하지 못한 유전자는 정의상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한다. 유전 정보 한 조각의 생애가 짧다면 그 차이도 그리 중요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살아있는 모든 개체는 발생 과정 동안 수많은 세대 동안 수많은 개체의 몸을 거쳐온 족보 있는 유전자들이 만든 것이다. 오늘날 현존하는 동물은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이 생존하도록 도와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현존하는 동물들이 잘 생존하는 그리고 잘 번식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이유다. 그 자질은 종마다 다르지만 포식 동물인지 피식 동물인지 기생 동물인지 숙주 동물인지 물에 사는지 땅에 사는지 땅굴에 사는지 나무 꼭대기에 사는지 등 일반적인 규칙은 똑같다. 이 책의 요점은 내 친구인 위대한 학자 윌리엄 해밀턴 그의 죽음을 난 아직도 애도한다 이 생각해낸 것이다. 동물은 자신의 자손뿐 아니라 피를 나눈 친척까지도 돌본다는 것이다. 간단히 표현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해밀턴의 법칙이다. 이타주의에 대한 유전자는 그 이타적 개체가 치러야 하는 손실 비용 시가 이타적 행동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 B보다 작을 때 개체군 내에서 옮기니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B는 이타적 개체와 수혜자 간의 근연도로 평가절하된다. 근연도는 0과 1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란성 쌍생아 간은 1, 부모 자식 간이나 친형제 자매 간은 0.5, 조부모, 손주 간이나 이복형제 간, 조카, 삼촌 숙모 간은 0.25, 사촌 간은 0.125가 된다. 그렇다면 근연도는 언제 0이 되는가? 여기서 0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기적 유전자 초판에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담지 않았다. 근연도가 0이라는 것은 두 개체가 유전자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유전자의 99% 이상을 공유하며 쥐와는 90% 이상, 물고기와는 75% 정도를 공유한다.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몇몇 저명한 학자들마저도 이 혈연 선택을 오해해왔다. 그러나 이런 숫자의 의미는 근연도 얼이 의미하는 바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나와 내 형의 근연도가 0.5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개체군 내 개체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사람 나의 경쟁 상대일지도 모르는 나의 근연도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성의 진화를 이론화하기 위해 말하자면 나와 내 사촌 간의 근연도는 배경개체군 근연도 0과 비교했을 때에만 0.125이다. 여기서 배경개체군은 개체군 내 이타적 행동을 받았을지 모르는 잠재적 수혜자를 말한다. 먹이나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 등 그 종이 서식하는 환경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간 여행자들 말이다. 0.5나 0.125의 수치는 나와의 근연도가 0에 가까운 배경개체군과의 근연도보다 그만큼 근연도가 더 높다는 뜻이다. 윌리엄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유전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그 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이며 그 분자적 속성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유전자가 여러 개의 엑손 발현되는 부분으로 쪼개져 있고 그 사이에 인트론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자 유전체학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지만 이 책의 주제인 진화를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다른 행성에 사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지 모른다. 그 행성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DNA와는 전혀 다른 것이더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분자 유전학이 밝혀낸 DNA의 상세한 속성 중에 유전자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으며 현대 분자 유전학이 밝혀낸 것은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다. 뚱딴지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른 질문과도 연결되니 말이다. 당신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근연도는 얼마나 되는가? 따지고 보면 나는 여왕의 32촌의 2대 후손이다. 여왕과 나의 공동 조상은 3대 요크 공작인 리처드 플랜테저넷 1412에서 1460이다. 리처드의 아들 중 한 명이 에드워드 4세 왕이고 그 후손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다른 아들이 클레런스 공작인 조지였고 일설의 백포도주 술통에 빠져 죽었다는 그 사람이다. 나는 그 후손이다. 잘은 몰라도 아마 당신은 여왕의 32촌보다 더 가까운 혈연일 것이며 이는 나도 우리 동네 우체부도 그럴 것이다. 누군가의 먼 친척이 되는 방법은 아주 많아서 우리는 누군가와 어떻게든 친척이 된다. 나는 내 처의 28촌의 2대 후손이다. 공동 조상은 1대 헌팅던 백작 1488에서 1544이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보다 더 가까운 혈연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각각의 조상을 거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보다 더 먼 혈연일 방법이 무수히 존재할 것도 분명하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 당신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22촌의 6대 후손임과 동시에 64촌의 9대 후손일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혈연일 뿐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혈연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근연도 어리 0에 가깝다는 배경개체군의 일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나와 여왕 간 근연도를 족보에 나온 방법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혈연 관계가 이렇게 골치 아플 정도로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유성생식 옮기니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2명, 조부모가 4명, 증조부모가 8명 있으며 계속 올라가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게 된다. 당신이 정복자 윌리엄까지 조상을 거슬러 일씩 곱해가다 보면 당신 조상, 그리고 내 조상, 여왕의 조상, 우리 동네 우체부의 조상 모두의 수는 10억도 넘을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세계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계산만으로도 당신이 어디 출신이건 우리는 조상의 상당수를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결국 모든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혈연 관계는 개체의 관점 생물학자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 이 책을 통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옹호되고 있는 관점에서 따지면 사라지고 만다. 내가 내 처와 우체부와 그리고 여왕과 몇 촌인지 더 이상 묻지 말라. 그 대신 하나의 유전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자. 예를 들면 내가 가진 파란 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 내 파란 눈 유전자와 우리 동네 우체부의 파란 눈 유전자는 무슨 관계인가를 묻는 것이다. ABO 혈액형과 같은 다양성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다른 유인원이나 원숭이도 갖고 있다. 인간의 A형 유전자는 인간의 B형 유전자보다 침팬지의 A형 유전자에 더 가까울 것이다. Y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 남성성을 결정짓는다의 경우 내 SRY 유전자는 캥거루의 SRY 유전자를 혈연이라 생각할 것이다. 근연도를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모두가 갖고 있는 작은 기관으로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무성생식하며 자기만의 유전체가 있었던 흔적을 갖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유롭게 생활하던 박테리아의 아주 먼 후손이다. 윌리엄스의 정의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체는 하나의 유전자라고 간주될 수 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만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는다. 따라서 당신의 미토콘드리아와 여왕의 미토콘드리아 간 근연도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답이 뭔지 모를 수는 있어도 여왕의 미토콘드리아와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혈연일 수 있는 방법은 몸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처럼 수백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의 족보를 한참 거슬러 모계 쪽으로만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단 하나의 가느다란 미토콘드리아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개체 전체의 계보를 따라갈 때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가지가 난 길과는 아주 다르게 말이다. 여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대를 거슬러 모계를 따라 올라가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길은 서로 만날 것이고 만난 전까지 세대 수를 세기만 하면 당신과 여왕의 미토콘드리아 간 근연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했던 일을 원칙적으로는 어느 유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유전자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개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등등을 갖는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처럼 각 유전자는 한 명의 부모, 한 명의 조부모, 한 명의 증조부모 등을 갖는다. 나는 파란 눈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고 여왕은 2개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내 파란 눈 유전자와 여왕의 유전자 각각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두 유전자 간의 공동 조상을 우리는 합체점이라고 부른다. 합체 분석은 오늘날 유전학의 분과 중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 유전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더 이상 이타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조상 찾기라는 영역에서 유전자의 관점이 그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 개체의 몸에 있는 두 대림 유전자 간의 합체점을 찾을 수도 있다. 찰스 왕자는 파란 눈을 갖고 있으므로 15번 염색체의 파란 눈대림 유전자 한 쌍을 가졌을 것이다. 찰스 왕자가 하나는 모친에게서 하나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파란 눈대림 유전자 둘은 근연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경우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왕족의 계보는 우리의 족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파란 눈을 가졌고 찰스 왕자는 두 가지 경로로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이다. 모친 쪽은 에드워드 7세 왕을 통해 부친 쪽은 해세의 앨리스 공주를 통해서다. 빅토리아 여왕의 파란 눈 유전자 한 쌍 중 하나가 두 개의 사본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50%이고 이 중 하나가 아들인 에드워드 7세에게 다른 하나는 딸인 앨리스 공주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 두 자매 유전자의 다른 사본도 세대를 거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왕자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이 둘이 찰스 왕자에서 재결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찰스 왕자의 유전자 두 개의 합체점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것의 의미다. 실제로 찰스 왕자가 가진 파란 눈 유전자가 정말 이런 역사를 겪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알 길도 없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찰스 왕자가 가진 많은 유전자 쌍의 합체점이 빅토리아 여왕임은 사실이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유전자도 내가 가진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찰스 왕자의 족보처럼 잘 알려진 족보는 없을지라도 원칙적으로 당신이 가진 어느 유전자 쌍에 대해서도 그 공동조상, 즉 이들이 동일한 유전자의 사본으로부터 갈라지게 된 합체점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비록 내가 내 유전자 중 아무 대림 유전자에 대해서나 정확한 합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유전학자는 특정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모든 쌍에 대해 전 유전체를 통틀어 합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한 과거 경로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가능한 수가 너무 많으므로 모든 경로는 아니고 통계적 표본에 대해 말이다. 케임브리지 생어연구소의 헨리와 리처드 더비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한 개체의 유전체 안에 있는 유전자 쌍의 합체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 종 전체의 역사에서 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순간순간에 대해 개체군의 역사를 상세히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쌍의 합체에 대한 논의에서 유전자라는 단어는 분자생물학자가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보다는 좀 더 유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합체 유전학자가 말하는 유전자는 약간 이기적인 염색체의 큰 토막과 더 이기적인 염색체의 작은 토막의 의미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합체 분석은 분자생물학자가 보는 유전자보다 다소 크거나 심지어 더 작지만 서로 친척지간으로 볼 수 있으며 수세대 전의 공동조상의 복사물로부터 만들어진 DNA 덩어리에 대한 연구인 셈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전자가 두 복사본을 만들고 각각이 두 자손에게 전해졌을 때 그 두 복사본의 후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점점 달라질 것이다. 표현형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로 인한 차이는 이 둘이 서로 갈라진 이후 지난 시간에 비례할 것이며 생물학자는 이를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친 분자시계로 이용한다. 게다가 우리가 친척 관계를 따지고 있는 유전자 쌍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필요도 없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파란 눈 유전자를 받았고 이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갈색 눈 유전자와 쌍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유전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조차도 틀림없이 과거 언젠가 합체점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의 공동조상에서 특정 유전자가 떨어져 나와 한 개의 사본은 자식 한 명에게, 다른 사본은 다른 자식에게 전해졌을 그 순간 말이다. 그 합체점은 빅토리아 여왕의 파란 눈 유전자 사본 두 개와는 달리 매우 오래전이었을 것이고 이 두 유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둘 간 차이가 많이 누적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매개하는 눈 색깔의 차이 말이다. 앞서 나는 한 개체의 유전체 내 유전자의 합체 양상을 이용하여 개체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개체의 유전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어쩌다 보니 나는 유전체 전체의 염기 서열이 밝혀진 사람 중에 끼게 되었다. 2012년 BBC 채널사에서 방영한 TV 프로그램 성,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위한 일이었다. 나와 조상 이야기를 같이 쓴 옌 웡 내 합체 이론에 대한 지식과 그 밖의 많은 지식은 모두 옌에게서 배운 것이다.
재빨리 이 자료를 이용하여 내 유전체에 대해 리터빈 스타일의 계산을 했고 내 유전체만을 이용해서 인류 역사를 유추해냈다. 내 조상이 속했던 번식하는 개체군은 6만 년 전 그 크기가 작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전자 쌍이 그 당시 같은 조상으로 합체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았다. 30만 년 전에는 합체점이 거의 없었는데 이를 통해 유효개체군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개체군의 크기가 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예니 알아낸 합체 양상이며 이것은 이 방법을 고안해낸 사람들이 여느 유럽인의 유전체에 대해 얻어낸 양상과도 동일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